챕터 4의 LTE 오버뷰 보겠습니다. LTE는 잘 아시다시피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고 4G의 표준안이죠. 하나밖에 없는 이동통신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LTE 릴리스 8이 있는데 릴리스 8에서 그러니까 3GPP 릴리스 8부터 LTE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 LTE의 형태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LTE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이것도 뭐 언급을 했었죠. LTE가 먼저 나오고 LTE Advanced가 나오고 그다음에 LTE Advanced Pro까지 나왔죠. 프로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LTE Advanced로 갈 때 이제 사용된 테크닉이 Carrier Aggregation이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 밖에 멀티 안테나 엔핸스먼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LTE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TE에 대한 일이 이제 2004년부터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새로운 이제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패킷 스위치 데이터 only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네트워크로 그리고 보이스도 이제 보이스 오버 IP 해가지고 이제 패킷 스위칭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더 비중을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G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터 문자 서비스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보이스였죠. 그렇죠? 3G도 보이스를 상당히 우선을 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LTE는 패킷 스위치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는 네트워크를 제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출발한 것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액세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코어 네트워크도 개발이 되었고 그것을 Evolved Packet Core라고 해서 EP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EPC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5G 관점에서는 이게 EPC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 코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5G NR이라는 새로운 어떤 라디오 액세스 기법하고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non-standalone으로 non-standalone 모드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밴드위스는 20MHz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carrier frequency는 이제 대략 1기가부터 3GHz 사이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DD 모드가 있고 TDD 모드가 있는데 TDD 모드는 중국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LTE 그 다음에 Frequency Division FDD 모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FDD 모드를 사용을 했고 지금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D를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Paired Spectrum을 사용을 하는 거고 Time Division Duplexing TDD를 사용을 하면은 Unpaired Spectrum을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은 스펙트럼에서 이제 그거를 타임 쉐어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에도 그러니까 3G 4G 이런 것들은 서비스가 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G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4G나 3G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지금 모든 3G, 5G 그러니까 4G가 전부 다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하고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을 구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 유저 이퀴프먼트가 있을 때 LTE니까 이거를 eNode B라고 하죠. eNode B가 있고 유저 이퀴프먼트가 있을 때 휴대폰을 유저 이퀴프먼트라고 합니다.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4G나 5G에서 전부 다 휴대폰을 UE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요거는 LTE에서는 eNode B라고 부르고 5G에서는 이제 Gnode B라고 부릅니다. Gnode B. 자, 어찌 되었건 우리가 업링크가 있고 다운링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FDD의 경우에는 이제 frequency, 그래서 업링크 쪽에 밴드가 있고 다운링크 쪽에 밴드가 따로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운링크에다가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을 할당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TDD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밴드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unpaired spectrum 이 얘기를 썼었죠. 그러니까 여긴 두 개가 쌍으로 필요하니까 이건 paired spectrum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LTE Release 8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Wide Area Macro Network을 처음에 이제 어쨌든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뭐 건물 위에 있는 루프탑 안테나가 있다라는 거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라지셀을 가정을 했다. 그래서 작더라도 셀을 작게 잡더라도 어쨌든 반경이 뭐 1km 이상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1km면은 반경 1km면 이제 굉장히 덴스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는 이제 반경 1km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이상인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LTE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제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라는 걸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OFDM을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와이파이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말씀은 이제 3G에서는 OFDM을 쓰지 않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OFDM이라는 거를 4G LTE부터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디스퍼전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우리가 이용하기가 정말 좋아졌다. 뭐 그러니까 OFDM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펄스를 작은 그러니까 펄스 폭이 작은 걸 뭐 요런 걸 보내게 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짧으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밴드위스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렇게 예를 들면 뭐 GSM처럼 뭐 TDMA를 쓴다거나 해가지고 데이터를 빨리 보낼 때 이제 펄스 폭을 좁게 가져가는 경우에 frequency selective fading, 그래서 이 주파수마다 이제 다른 페이딩을 겪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퀄라이저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를 쓴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 리시버의 모든 컴플렉시티가 몰려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성능은 웬만큼 나오는데 어댑테이션을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OFDM을 하게 되면은 서브캐리어 1이 뭐 좋은 채널이고 여기 굿 채널이고 여기에 어떤 뭐 딥페이드가 발생을 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떤 서브캐리어 이쪽이 뭐 굉장히 채널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거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OFDM을 사용을 하면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아마 그 이동통신 클래스에서 지금 강의는 이동통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라서 어쨌든. 그래서 딥페이드에 들어가는 서브캐리어는 우리가 그냥 안 쓸 수도 있고 뭐 QPSK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 보내는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서 그 좁은 펄스로 데이터를 빨리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테크닉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OFDM이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준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대단한 거는 뭐냐면은 또 스페셜 멀티플렉싱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모 기법하고 사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마이모 기법도 3G에서는 없었죠. 없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마이모 기법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4G 그 LTE를 보면은 4G LTE를 보면은 이제 마이모 기법에서 스페셜 멀티플렉싱 해가지고 레이어를 여러 개 보내가지고 굉장히 빨리 보내는 거, 그러니까 스페셜 멀티플렉싱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중 안테나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다이버시티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속도를 스페셜 멀티플렉싱 가지고 이제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4G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거는 이 스페셜 멀티플렉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4G LTE가 나왔던 이유 자체가 그 모바일 상황에서 유튜브를 보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럴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빨리 보내는 게 그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멀티플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빨리 보내려면은,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는 그냥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다중 안테나를 세워서 데이터를 빨리 보내는
그래서 레이어를 늘려가지고 데이터를 빨리 보내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스페셜 멀티플렉싱을 위주로 생각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TE에서는. 자, 그래서 LTE는 일단은 매크로 네트워크를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략 뭐 2기가에서 3기가 헤르츠 대역, 뭐 그 대역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FDM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15kHz 그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서브 캐리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서브 캐리어 간격이 15kHz다는 게 LTE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E는 이 서브 캐리어 간격이 고정입니다. 15kHz로. 그러니까 5G NR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G NR의 경우에는 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뭐 15kHz, 뭐 30kHz, 뭐 60kHz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가 가능한데 그에 반해서 그래서 뭐 5G numerolog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LTE의 경우에는 그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15kHz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릭 프리픽스는 대략 이제 4.7 마이크로세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프리픽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보내는데 요 뒷부분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왜 쓰는 거예요? 사이클릭 프리픽스는. 그러니까 그 채널에서는 리니어 그 컨볼루션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채널의 이펙트라는 게 그러니까 리니어 컨볼루션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사이클릭 프리픽스가 그러니까 사이클릭 컨볼루션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뒤에 보내야 되는 어떤 파트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여기 지금 4.7 마이크로세크 파트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이동통신 시간에 OFDM을 배우게 되면은 사이클릭 프리픽스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OFDM의 1200 서브 캐리어에다가 1200 서브 캐리어가 이제 20MHz 스펙트럼을 차지한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MHz가 LTE고요. 그 다음에 100MHz가 5G NR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OFDM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운링크에서만 사용을 하고 업링크에서는 약간 변형된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FT Pre-Coded OFDM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업링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앰플리파이어 에피션시가 그만큼 중요하다. 즉 그러니까 파워 앰프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안테나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앰프의 에피션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eak to average ratio 그래서 OFDM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peak to average ratio가 이제 큰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크면은 이제 peak to average power ratio 그러니까 뭐 PAPR인가요? 네, 그게 이제 너무 높으면은 그 앰플리파이어 에피션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LTE에서는 업링크에서는 그냥 OFDM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DFT 프리코딩을 한 다음에 이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FT 프리코딩 OFDM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리시버 사이드에서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컴플렉시티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지국에서 그것을 부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TE 그 릴리스 8에서는 그러니까 업링크에서는 그 스페셜 멀티플렉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링크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데이터 레이시 우리가 크게 요구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 그래서 다운링크에서만 스페셜 멀티플렉싱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저들 유튜브 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고 업링크에서는 서포트하지 않았다. 맨 처음 나온 그 표준안에서는 그래서 LTE의 경우에 원 프레임은 이제 10ms가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그 5G NR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ms가 원 프레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개의 1ms subframe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NR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스트럭처가 LTE나 그러니까 그 5G NR이나 사실상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0ms 프레임을 하나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10개의 1ms subframe으로 구성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subframe은 14개의 OFDM 심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작은 schedulable unit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이거를 어떤 타임 슬롯하고 어떤 프리퀀시 슬롯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스케줄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뭐 프리퀀시 축이고 여기가 타임 축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유저 1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뭐 유저 2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스케줄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그 서브프레임 하나가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여기서 schedulable unit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가장 작은 하나의 단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LTE에서 이제 여기 코너스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뭐냐면 Cell Specific Reference Signal입니다. 그래서 CRS죠. 그래서 Cell Specific Reference Signal이 이제 LTE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5G에서는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Continuous Transmit. 그래서 이 레퍼런스 시그널을 그러니까 레이어당 하나, 그러니까 다운링크에서는 이제 멀티 레이어로 전송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러니까 다운링크 데이터를 보내야 되던 말던 상관없이, 그러니까 유저가 뭐 다운링크 데이터를 요구를 하던 말든 상관없이 CRS 시그널, 그러니까 Cell Specific Reference 시그널을 그러니까 모든 셀에서는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LTE는 이렇게 셀 사이즈가 크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셀 사이즈가 이제 반경이 1km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매니 유저가 그러니까 셀당에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유저들이 항상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CRS가 Cell Specific Reference Signal이 LTE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은 뭐 다운링크 채널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가지고 코헤런트 디모듈레이션 할 때 우리가 이제 QPSK라든가 뭐 16QAM 이런 거 쓰려면은 그러니까 디모듈레이션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디모듈레이션 레퍼런스 시그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죠. 그러니까 5G의 경우에는 이 CRS 시그널이 없어집니다. 뭐 그 밖에 이제 스케줄링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케줄링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어떤 프리퀀시와 어떤 타임에서 보낼 거냐 그거죠. 왜냐면은 지금 그 이동통신 상황에서는 채널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어떤 타임에 어떤 프리퀀시에 내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왕이면은 채널 상황이 좋을 때 내 채널 상황이 좋을 때 그때 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케줄링을 위해서 채널 스테이트를 우리가 리포팅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 Cell Specific Reference 시그널이 쓰이고 그 밖에 뭐 많은 경우에 디바이스 사이드에서 뭐 프리퀀시 에러를 뭐 고친다거나 이니셜 액세스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를 할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등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전송이 되는 즉 유저와 상관없이 유저가 있던 없던 전송이 되는 Cell Specific Reference 시그널을 LTE에서는 항상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5G에서는 왜 없어졌냐면은 5G에서는 기본적으로 셀이 작아요. 그리고 중심 주파수가 올라가죠.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대략 뭐 3.5GHz 대역을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게 그 회절 같은 것도 좀 안 되고 전파 특성도 좀 나쁘고 해가지고 셀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용자가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보낸다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 스페시픽 레퍼런스 시그널이 LTE에서는 코너스톤이었습니다만은 5G에서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4G 거를 그대로 가져왔고 5G에서 그 OFDM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이모 시스템, 멀티플 안테나를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Cell Specific Reference Signal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Reference Signal Density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Reference Signal을 얼마나 자주 보내냐라는 건데 커먼 케이스,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상당히 달라지긴 합니다만 2x2 마이모를 사용을 한다라고 치면은 14개의 OFDM 심볼, 요게 지금 뭐예요? 1 subframe이죠. 1ms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게 14 OFDM 심볼이 이제 1ms subframe에 해당되죠. LTE에서 이때 이 중에 4개에서 그러니까 4개의 그 OFDM 심볼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서브 캐리어의 레퍼런스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레퍼런스 시그널 보내는 게 그럼 뭐 어때서 그러냐? 왜냐하면 레퍼런스 시그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놓은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약속을 하고 보내는 거니까 레퍼런스 시그널을 보내는 그 서브 캐리어에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퍼런스 시그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채널이 어떻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를 이제 리시버가 그 알아먹으라는 뜻으로 보내는 신호가 레퍼런스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이제 파일럿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파일럿 시그널 또는 뭐 레퍼런스 시그널 다 좋은데 표준안에서는 다 레퍼런스 시그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레퍼런스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 타임하고 프리퀀시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 없으니까 레퍼런스 시그널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자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안 보내면 우리가 그 채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엉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통신이.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시그널을 너무 많이 보내면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정확해질 것이고, 레퍼런스 시그널을 너무 조금 보내면은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잘 못할 테니까 그만큼 디모듈레이션 하는 게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으로 살펴보면은 대략 한 200 마이크로세크, 그러니까 레퍼런스 시그널들 사이에 200 마이크로세크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시그널이 굉장히 자주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미터가 이제 스위치 오프, 그러니까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없다. 즉 기지국 입장에서 그 뭐 파워를 아끼기 위해서 파워 컨섬션을 줄이려고 좀 트랜스미터를 끄고 끌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 마이크로세크마다 한 번씩 보내야 되는데 뭐 끄고 켜고 할 그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ms의 그 서브프레임, 요게 이제 스케줄링 하는 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스케줄러가 어떤 디바이스가, 즉 어떤 그 휴대폰이 트랜스미트 해야 되고 또는 뭐 리시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프리퀀시 리소스에서 그러니까 뭐 통신을 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단위가 이 1ms subframe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코드 레이트를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레이션 오더,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스킴도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상황이 좋으면 이제 64QAM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서브 캐리어에서 채널 상황이 나쁘면 QPSK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MCS라고 하죠. 그러니까 modulation and coding scheme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그래서 MCS를 계속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이 상황이 좋으면 이제 이렇게 모듈레이션 오더를 큰 거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코드 레이트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코드 레이트이 작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그 에러 커렉션 코드를 많이 쓴 거니까. 그러니까 채널 상황이 좋으면은 코드 레이트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모듈레이션 오더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ARQ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재전송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에러 커렉션 코드를 같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orward 에러 커렉션 하고 우리가 automatic repeat request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soft combining, 그래서 재전송을 했을 때 재전송을 한 패킷하고 이전에 그 디코딩 했을 때 에러 난 패킷을 같이 이제 컴바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패킷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뭐 CRC 같은 데서 에러가 났다고 확인이 되더라도 버리지 않고 그거를 이제 소프트 컴바이닝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링크 리셉션의 경우에 디바이스가 이제 디코딩을 해가지고 베이스 스테이션에 이제 재전송을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ARQ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CRC를 사용을 해서 하겠죠. Cyclic Redundancy Check를 통해서 이게 이제 디코딩 할 때 에러가 났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Cyclic Redundancy Check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이동통신 시간에 배웠으면 좋고, Redundancy Check죠. 그래서 CRC 체크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패킷이 에러 없이 디코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scheduling decision, 즉 어디에 어느 프리퀀시하고 어느 타임 슬롯에 이제 통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휴대폰에 뭘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냐면은 그러니까 PDCCH죠. 그래서 Physical Downlink Control Channel을 이용을 해서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너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같은 서브 프레임에 멀티플 디바이스가 할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서브 캐리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서브 캐리어가 이렇게 많으니까 12개, 그러니까 12개의 서브 캐리어를 이제 리소스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서브 캐리어를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ms의 서브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14개의 OFDM 심볼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14개의 OFDM 심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서브 캐리어가 또 이제 다르게 할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저한테 이 12개씩 묶어가지고 이게 다른 휴대폰에 할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똑같은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멀티플 디바이스에 할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이 하나인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거는 유저 1에 해당되는 데이터고 어떤 그 서브 캐리어는 뭐 유저 2에 해당되는 데이터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어떤 서브 프레임의 경우에,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의 경우에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3개의 OFDM 심볼이죠.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 하나당 14개니까 OFDM 심볼이. 그래서 3개의 OFDM 심볼까지는 이 다운링크 컨트롤 채널을 트랜스미션 하는데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고 컨트롤 있고 이제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이냐 데이터냐,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만 컨피규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설정을 하는데 이제 그만큼 또 어떤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채널이 풀 캐리어 밴드위스를 스팬한다, 전체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휴대폰이더라도 그러니까 그 맥시멈 밸류인 20MHz를 다 서포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LTE, 물론 뭐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다 5G 그 휴대폰을 들고 계시겠지만 어찌 됐건 그것도 뭐 LTE는 다 이제 서포트를 하니까 어찌 됐건 그 밴드위스의 일부만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링크 컨트롤 시그널링. 그래서 우리가
그 휴대폰으로부터 이제 업링크 컨트롤 시그널링도 기지국에 뭔가를 알리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브리드 ARQ 어크놀리지먼트겠죠. 그래서 패킷을 잘 받았다, 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운링크 스케줄링을 위한 어떤 그 채널이 지금 어떻게 생겼다. 내가 지금 데이터를 레퍼런스 시그널 통해서 셀 스페시픽 레퍼런스 시그널 통해서 채널 스테이트를 지금 그러니까 채널 추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는 뭘 통해서 보내주냐, 그러니까 뭘 통해서 다시 기지국으로 보내주냐면 Physical Uplink Control Channel, 그러니까 PUCCH를 통해서 이제 그 휴대폰에서 기지국으로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의 듀레이션은 1ms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Multiple Antenna Scheme, 그래서 MIMO 스킴이 이제 LTE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코더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 NA 곱하기 NL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그 프리코더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싶은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죠.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지금 NL개가 있을 때 실제로 이게 보내지는 거는 NA개, 이거는 이제 넘버 오브 안테나인데 넘버 오브 안테나에 할당이 돼서 보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데이터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 벡터에다가 이제 요 행렬을 프리코더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안테나에 데이터를 할당을 하고 그것이 전송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는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바일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처음 나온 LTE 릴리스 8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업링크에서는 그 우리가 레이어가 여러 개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그 스페셜 멀티플렉싱 뭐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이어가 이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널 스테이터스 그 메저먼트가 일단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랭크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 랭크가 많이 나오려면은 그 안테나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스캐터러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스캐터러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제 랭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업링크에서는 싱글 레이어 트랜스미션만 했고 그다음에 다운링크에서는 이제 4레이어까지 가능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의 2레이어 트랜스미션만, 그래서 2배로 빠르게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랭크 1 트랜스미션을 하는 경우에는 랭크 1 트랜스미션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그 싱글 레이어 빔포밍이 되겠죠. 그러니까 랭크 1 트랜스미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랭크가 그 뭐 2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두 개의 어떤 스트림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MIMO 빔포밍을 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E에서 이제 사용을 하던 거는 이제 코드북 베이스드 빔포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그 멀티플 안테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뭐 W1, W2, W3를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그 휴대폰에서 이렇게 피드백 정보를 이제 충분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코드북을 이렇게 가지고 여기 웨이트 벡터가 여기가 W1, W2, 뭐 W3라고 하면 요거 하나하나를 코드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코드북이라고 부르고 요거에 요 피드백 되는 거, 즉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피드백 되는 거를 보고 가장 알맞은 이 프리코딩 하는 그 벡터를 프리코더 벡터를 골라 가지고 그걸로 빔포밍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LTE 릴리스 8의 경우에 피크 데이터 레이시 다운링크에서 이제 150Mbps밖에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2레이어 트랜스미션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밴드위스는 20MHz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링크 다운링크 이렇게 따로따로 20MHz 찍, 그러니까
헤르츠씩 사용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업링크에서는 이제 그 2레이어 트랜스미션을 쓰지 않으니까 최대 75Mbps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LTE의 경우에 그러니까 8ms round trip time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데에 하이브리드 ARQ 프로토콜의 경우에 round trip time이 8ms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one way delay는 LTE radio access 네트워크의 경우에 이제 5ms 그거보다 약간 작은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그 5G NR의 경우에 URLLC 경우에 어떻게 돼요? 1ms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5ms보다 이제 훨씬 작게 그 5G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서브 캐리어 간격을 뭐 늘려가지고 그래서 OFDM 심볼의 길이를 작게 해서 이제 이 딜레이를 짧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G numerology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TE의 경우에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15kHz로 고정인데 이제 5G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뭐 30kHz를 주로 쓰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여기 60kHz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지면 타임 도메인에서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짧아지면 그만큼 그러니까 패킷의 길이가 우리가 보내는 그 슬롯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빠르게 전송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트랜스미션 딜레이, 소위 말하는 어떤 이렇게 패킷이 있을 때 이 패킷을 다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트랜스미션 딜레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라고 하는데,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줄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어때요? 이건 패킷이 짧아지면은, 그러니까 어떤 패킷을 다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딜레이를 줄이려면은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셀이 작아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고, 이건 물리적인 디스턴스에 디펜던트한 거니까, 그렇죠? 디스턴스 나누기 그 뭐예요? 빛의 속도죠. 그래 그게 이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그러니까 딜레이니까 그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이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딜레이를 줄이려면은 패킷이 짧아져야 됩니다. 짧아져야지 이거 다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practical deployment에서는 그래서 트랜스포트라든가 뭐 코어 네트워크 쪽에서의 어떤 프로세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overall end-to-end delay, 그래서 어떤 뭐 그러니까 서버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뉴스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의 그 레이턴시는 일반적으로 거의 뭐 10ms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서머리고요. LTE가 제일 처음에 나온 버전이 이제 릴리스 8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3GPP 릴리스 8에서 LTE에 이제 처음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매크로 네트워크, 그래서 셀 사이즈가 좀 컸다. 1km 반경이 1km 이상, 1km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2기가, 3기가, 뭐 1기가 대충 그 정도 대역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15kHz다. 이 정도는, 이거는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TE에서의 그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15kHz. 이거는 5G에서도 15kHz로 동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0kHz를 동작을 합니다만 어쨌든 15kHz로 동작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이클릭 프리픽스는 대략 4.7 마이크로세크.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잡혔죠. 보면은 어차피 얘가 그 채널의 딜레이 스프레드하고 이제 뭐 비슷하게 잡아주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이게 LOS 패스고 라인 오브 사이트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벽 튀겨서 가는 게 있고, 뭐 건물 튀겨서 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빨리 도착한 것과 제일 늦게 도착한 것 간의 대충 거리,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딜레이가 퍼졌다라고 해가지고 딜레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이클릭 프리픽스의 길이는 이 딜레이 스프레드 정도로 맞춰주면 되는데 4.7 마이크로세크로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길게 잡아준 거예요.
그다음에 1200 서브 캐리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MHz 스펙트럼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20MHz는 이제 LTE, 그다음에 100MHz는 뭐 5G NR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LTE, LTE Advanced, 그다음 LTE Advanced Pro가 나왔고, 보시면은 대략 그 4세대 통신이 시작된 거는 2010년으로 봐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TE 프레임 스트럭처인데요. 뭐 LTE에 관련된 거는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하나의 프레임이 10ms고 그다음에 하나의 서브 프레임이 1ms다. 그래서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심볼 듀레이션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15kHz 분의 1이 66.7 마이크로세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이클릭 프리픽스만큼 길이가 실제로 그 심볼 듀레이션이 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그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30kHz나 지금 5G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30kHz로 늘면은 그만큼 이 타임 듀레이션이 줄죠. 왜냐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커지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RLLC 같은 그러니까 low latency를 원하면은 우리가 서브 캐리어를 어떻게 돼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을 키워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딜레이 스프레드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뭐 여기가 휴대폰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뭐 기지국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가는 그 라인 오브 사이트 신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반사파들이 이렇게 도착을 할 텐데, 그러면은 뭐 이러한 그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타임 베링이 되겠습니다만 뭐 자동차가 뭐 여기가 자동차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타임 베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타임 베링이 아니라고 치면은 여기 가만히 있다라고 치고, 물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채널은 바뀌죠.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자동차에 튀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가 채널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 뭐 지금처럼 쓴다면은 딜레이 스프레드를 이제 타우 3 마이너스 타우 1 뭐 이 정도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OFDM 트랜스미터 리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보내고 싶은 거죠. 요거 각각이 뭐 예를 들면 여기 16, 64 QAM 어떤 심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을 보내고 싶은데 이거를 인버스 DFT, 그러니까 인버스 FFT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타임 시퀀스를 만들고, 그렇죠? 여기 parallel to serial 하니까 이게 다 이제 타임 쪽에서의 시퀀스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사이클릭 그 프리픽스를 에딩한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다 갖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낸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 그 어떤 펄 쉐이핑 필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널에서는 이제 CP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CP에 의해서 그것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게 있죠. 예,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받았을 때는 이 사이클릭 프리픽스 파트는 버립니다. 예, 이 파트는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건 버리고, 그다음에 요거 채널에 의한 딜레이 때문에 요 파트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데 요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따로 떼어가지고 이제 FFT 해가지고, 그래서 CP는 그냥 리시버에서는 버린다, 리무빙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매치 필터 같은 거고요. RX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샘플링 한 다음에 여기 CP 제거하고요. 예. 그러니까 removing CP죠. 예, CP는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DFT 또는 뭐 그 2의 n승으로 맞췄을 테니까 FFT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복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텍션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섞인 거를 받게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64 QAM에 대한 그 심볼 디텍션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Downlink Channel Dependent Scheduling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저 1이 있고 유저 2가 있는데,
유저 1의 경우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노란색이 이제 잘 보이는 경우에는 노란색 유저 1이 채널이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어떤 순간하고 어떤 프리퀀시에는 유저 2가 더 채널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타임 쪽에서는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12개의 서브 캐리어죠. 180kHz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12개의 서브 캐리어를 모아가지고 이걸 하나의 리소스 블록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그 유저 2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이제 자기 정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Channel Dependent Scheduling in the Frequency Domain,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스케줄링은 로우 스피드 디바이스에 적당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로우 스피드 디바이스면은 뭐 차량 속도가 이제 천천히 변한다거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별로 변하지가 않는 거죠, 채널이. 그렇다면은 스케줄링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시간에 따라서 채널이 별로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스케줄링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타임 도메인에서는 어차피 채널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럴 때는 스케줄링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처음 할당받은 그 타임 슬롯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써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TE에서는 스케줄링은 1ms 잡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제 180kHz,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12개의 서브 캐리어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어떻게 돼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이게 15kHz죠. LTE의 경우에. 자, 그래서 다운링크 파워 리소스의 경우에는 다운링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퓨어 타임 디비전이 자주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운링크의 경우에 어떤 하나의 유저 데이터만 어떤 타임 슬롯에 하나의 유저 데이터만 보내는 것도 상당히 자주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업링크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즉 어떤 순간에 유저 1만 업로드를 하고 또 다른 그 타임 슬롯에는 뭐 유저 2만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유저가 그 채널을 다 사용할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업링크면은 휴대폰에서 전송을 하는 건데 파워가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업링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뿐만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채널을 나눠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운링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타임 디비전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프리퀀시 그 수많은 서브 캐리어에 그냥 자기 데이터가 다 있는 거죠. 그죠? 유저 1의 데이터가 전부 다 있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되는데, 업링크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TE에서는 이제 frequency reuse factor가 1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인접한 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사용되는 이 셀에서 사용되는 주파수가 똑같이 여기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여기 20MHz가 다 사용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다 사용이 되고 해가지고 frequency reuse factor가 1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링크 트랜스미션의 경우에 이제 receive diversity가 이거는 뭐 맨날 사용이 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업링크 트랜스미션의 경우에 이제 기지국에 많은 안테나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이버시티를 항상 얻어왔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LTE 디바이스의 경우에 이제 듀얼 리시브 안테나를 장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에 이렇게 안테나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래서 휴대폰에서도 이제 안테나가 하나만 있지 않다. LTE 안테나가 이제 2개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2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receive the diversity는 다운링크에서도 LTE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스테이션에서는 이제 그 멀티플 트랜스밋 안테나를 사용을 해서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밋 다이버시티가 이제 LTE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NR도 높이고 그다음에 뭐 캐패시티도 높여줬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LTE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보다는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LTE라는 표준안이 나온 것 자체가 결국은 유튜브 서비스가 이미 이제 활성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보고 싶어 했고 3G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그러니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 스페셜 멀티플렉싱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레이어에다가 서로 다른 레이어에 데이터를 실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이거는 LTE에서 다운링크 채널 매핑을 보여주는데요.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뭐 5G 시대니까 물론 LTE도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봐주실 거는 여기 그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그렇죠? shared 채널이 있어서 여기가 SCH가 shared 채널이에요.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이 shared 채널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PDCCH 그래서 physical downlink control channel 요것이 이제 뭐 scheduling information이라든가 어떤 컨트롤 인포메이션을 받는다. 그러니까 휴대폰에다가 너의 경우에는 어떤 타임 슬롯과 어떤 그 서브 캐리어에 너의 정보가 실려 있다.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거를 받는 것이 이제 PDCCH 그래서 Physical Downlink Control 채널에서 그 스케줄링 인포메이션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LTE가 어떻게 에볼루션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릴리스 8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LTE 그 표준안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 Carrier Aggregation이 중요하죠. 그래서 스펙트럼 플렉시빌리티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내가 밴드를 사용하더라도 여기에 또 어떤 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요것과 요것을 캐리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밴드위스가 이제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더 빠른 속도를 냈다. 그것이 바로 이 CA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A 테크닉이 들어간 것이 지금 그 LTE가 아니고 LTE Advanced라는 표준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그 4G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IMT Advanced라고 해서 ITU-R에서 그 4G에 대한 비전을 그렸는데 그 비전을 LTE 즉 그 릴리스 8은 만족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족을 시킨 것이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트 그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4G는 LTE Advanced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LTE 릴리스 10은 이제 2010년 말에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된 테크닉이 좀 전에 말씀드린 Carrier Aggregation, 그다음에 뭐 Multiple Antenna Transmission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고도화가 됐고, 그다음에 Relaying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테크닉들이 이제 보완이 돼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LTE Advanced Pro까지 나왔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Carrier Aggregation 보겠습니다. 이건 CA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릴리스 10에서 그러니까 LTE 그러니까 처음에 표준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릴리스 10에서 그러니까 릴리스 8에 있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밴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만 쓰면은 이제 모자라니까 요걸로 밴드위스를 붙이면은 그만큼 뭐 지금 그림상으로 2배가 됐으니까 데이터 레이스를 우리가 2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트라밴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연속되지 않은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예 멀리 떨어진 어떤 프리퀀시 밴드 B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릴리스 10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밴드에서 보면은 그냥 뭐 차이가 없는 거죠. 어차피 밴드위스가 2배 늘어난 거에 불과하지만 그 RF 구현 컴플렉시티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가장 컴플렉시티가 적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릴리스 10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밴드위스가 늘어났다. 밴드위스를 늘리는 그런 테크닉이다.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컴포넌트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멀티플 컴포넌트 캐리어를 묶어 가지고 그걸 하나의 어떤 캐리어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릴리스 10에서는 그 5 컴포넌트 캐리어까지 가능했었고 그러면은 20MHz를 다 붙이면은 최대 100MHz까지의 그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TE License Assisted Acces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rimary Carrier는 그냥 그 경매 통해서 받은 그 스펙트럼을 쓰고 밴드위스가 뭐 모자라거나 그럴 때 특히 뭐 Carrier Aggregation CA 테크닉을 쓸 때 주로 이제 5기가 레인지 그쪽 그 주파수 중에 그게 있죠. 그러니까 ISM 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짜 밴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운링크 캐리어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캐리어는 우리가 ISM 밴드에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거기는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그 파워만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내는 파워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우리가 뭐 경매를 통해서 받고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 테크닉도 있다라는 겁니다. LTE License Assisted Access 이것은 이제 LTE Release 13에서 이제 추가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arrier Aggregation을 통해서 다운링크의 경우에 이제 Unlicensed Frequency Band를 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주로 이제 5GHz 대역에서 그래서 뭐 모빌리티라든가 뭐 크리티컬 컨트롤 시그널링은 특별히 이제 중요하죠. 데이터보다 오히려 그 컨트롤 시그널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오디오 데이터가 있다. 뭐 그러면은 오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 파일이 뭐 스테레오냐 모노냐 아니면 뭐 압축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잖아요. 일종의 그 메타 데이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컨트롤 시그널링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뭐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내 데이터가 어느 프리퀀시 슬롯과 어느 타임 슬롯에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중요한 정보잖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뭐 편지 봉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라이센스 스펙트럼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자라는 게 아니고 이 unlicensed 스펙트럼, 그러니까 요거를 쓰자라는 얘기는 이제 좀 더 중요하지 않은 트래픽의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써가지고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좀 더 빠르게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ultiple Antenna Transmission, 그러니까 마이모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됐는데 릴리스 10에서 Downlink Special Multiplexing,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Special Multiplexing이라는 테크닉은 릴리스 8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8 레이어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릴리스 10에서 이제 업링크 그 스페셜 멀티플렉싱도 이제 4 레이어, 그래서 업링크에서도 스페셜 멀티플렉싱을 사용을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업링크도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쓰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LTE는 20MHz잖아요. 그런데 5개의 어떤 우리가 캐리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100MHz 스펙트럼을 사용을 한다면은 업링크 데이터 레이트도 이제 1.5GBps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기지국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들을 뭐 서로 이렇게 뭐 간섭을 피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좋은 쪽의 기지국으로 간다든가 다이나믹 스위칭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조인트 트랜스미션을 할 수 있고 이쪽 스트림 뭐 이쪽 스트림 해가지고 2개의 그 레이어로부터 뭐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그 셀 간에 그러니까 그 베이스 스테이션 간에 어떤 뭐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테크닉을 뭐라고 하냐면 COMP라고 합니다. 그래서 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P 이렇게 약자로 부릅니다. COMP. 그래서 LTE 릴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릴레이 뭐 이 그림으로 잘 보실 수 있는데요. 릴레이 셀이 따로 있어서 이 휴대폰은 지금 이 릴레이 셀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이 도넛 셀에 있는 기지국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LTE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서 릴리스 8만 뭐 그 지원을 하는 디바이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네트워크에 이제 릴레이 노드를 통해서 뭐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릴레이 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릴레이 셀에 있는 기지국이 되겠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 디플로이먼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피코 노드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 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저가 굉장히 많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또 기지국을 또 하나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코 노드라고 불러가지고 또는 뭐 피코 셀이던 스몰 셀이던 이렇게 해서 뭐 구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트래픽이 있는 지역에다가 이런 걸 세워가지고 그 유저들을 커버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오버래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셀 안에서 매크로 셀 안에서 지금 이거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얘하고는 이제 당연히 그 오버랩이 생깁니다. 그래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oT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센서들 통신을 위한 거. 그래서 LTM하고 NB-IoT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B-IoT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LTM 중에 카테고리 M1, cat M1보다 오히려 더 이제 로어 코스트고 이제 데이터 레이트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는 180kHz가 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80kHz라는 게 정확히 12개의 서브 캐리어만큼이죠. 그래서 이게 뭐 LTE 캐리어에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드밴드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구현하기가 쉽다. 그 플렉서빌리티가 있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NB-IoT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하고 그 LG U+의 경우에는 다 이제 그 NB-IoT로 되어 있죠. 그리고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로라라고 해가지고 NB-IoT랑 이제 뭐 일종의 경쟁 비슷하게 있었는데 로라를 지금 더 이상 그 서비스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로우 퀄리티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5G를 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LTE 쪽에 그 밴드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밴드는 있는데 그 사용하는 유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로우 퀄리티의 어떤 속도가 늦은 로라망 같은 거를 전국망을 이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SK텔레콤에서 중단을 했다기보다 그냥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LTE에서 추가된 기능이 이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바이스라는 건 이제 그 휴대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머신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머신은 이제 휴먼하고 대비돼서 쓰는 말이고 디바이스는 여기서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재난 상황에서 뭐 처음에 이제 그 받은 오피서가 사람을 찾는 그죠? 그러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들끼리 바로 통신을 하는 거, 그것을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